11월 유니어 콘서트에서 연주될 곡목은 4곡의 모차르트 소나타입니다. 모차르트는 19곡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남겼습니다. 브람스가 3곡, 베토벤이 10곡을 남긴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모차르트는 그 외에 17곡의 초기 소나타가 더 있습니다. 초기라고 함은 7살부터 10살까지를 말합니다. 혹자는 발견되지 않은 초기 작품이 더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한때 초기 소나타를 포함한 전곡을 연주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3곡의 소나타와 2곡의 초기 소나타를 섞어서 연주하는 식이었죠. 나름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었지만 얼마 후에 초기 소나타를 연주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만두게 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살짝 부끄러움을 느낀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모차르트가 천재라고 해도 고작 7살짜리 코울리게가 쓴 곡을 작년의 연주가가 연주한다는 게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1학년 책에 나오는 이솝우화를 진지하게 읽는 느낌이랄까요. 또한 어떤 의미에서 그의 초기 작품은 일종의 사랑 이야기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가 속해 있는 궁전에서 취미로 바이올린을 하는 어린 아델라이데 공주와 같이 놀기 위해서 초기 소나타를 작곡했을 수도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가급적 바이올린 파트는 쉽게 쓰고 피아노로 부족한 부분을 채운 게 그 이유입니다. 말하자면 어느 어린 천재의 사랑 이야기인 셈이죠. 한물간제가 어떻게 그 순수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차르트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는 피아노의 비중이 많은 작품입니다. 어떤 곡은 바이올린을 빼도 독립된 피아노 소나타로서 손색이 없는 곡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받는 이유는 당연히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처연하다거나 구구절절하지 않습니다.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귀 기울이게 되는 느낌이라든가 슬픔과 아름다움이 잘 조화됐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은 고뇌하고 심지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아서 만든 음악이 아닙니다. 흘러넘치는 음악을 그냥 오선지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땅속을 깊이 파서 퍼올리는 물도 있지만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샘물도 있는 법입니다. 모차르트가 아직 어렸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떠오르는 음악적 영감 때문에 더 이상 바이올린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차르트는 당대에 손꼽히는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도 바이올리니스트였기에 그 이야기에 실망하게 되죠. 아니 위대한 작곡가의 길을 걷겠다는데 무슨 소리야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식에게 자신의 길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모차르트는 바이올리니스트로도 넉넉히 살 수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모험보다 안정을 원하죠. 모차르트가 천재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었겠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한 건 모험이 아니었을 겁니다. 원래 이번에 연주하고 싶었던 건 이자이의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이었습니다. 세상 일이 그렇듯 뜻하는 대로 되지 않더군요. 안타깝지만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게 내년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대신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생각했던 자선음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상시처럼 유니어 콘서트를 하고 같은 프로그램으로 어디선가 자선음악회를 하는 겁니다. 마침 친구가 하고 있는 원주의 한 버섯 농장이 생각났습니다. 전에 그 친구가 자기 버섯 농장에서 연주할 수 없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이 촌놈아, 나를 뭘로 보냐? 나 나름 대단한 음악가야. 그런 매올이 촌동네에서 연주할 사람이 아니라고 확 때린다 라고 속으로 말했지만 겉으로는 안 해. 그 얘기 그만하자.
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너네 버섯 농장에서 자선 음악회 할까? 사실 그 친구와는 전에 자선 음악회를 해서 둥지학교라는 시설에 조금 보탬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니 둥지학교를 잊고 있었는데 찬바람이 일깨워줬던 겁니다. 난로를 꺼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일종의 간이난로입니다. 가정용이라기보다는 투박한 업소용입니다.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올려놨습니다. 물은 바흐의 파르티타 2번을 다 연주해도 끓지 않더군요. 소나타 3번의 푸가를 마칠 때쯤 돼서야 겨우 차를 우릴 정도가 됐습니다. 물을 끓이는 게 주가 아닌지라 주전자에 물이 끓어도 휘파람 소리는 고사하고 휘파람 배우는 어린애 입처럼 바람 새는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비록 티백으로 우려낸 차지만 꽤 훌륭했습니다. 그동안 차 맛이 안 좋은 걸 품질 낮은 차 탓만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 차 한 잔을 마시는 일종의 기다림 같은 게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차를 마시며 아무 생각 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되찾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잃어버린 것, 일명 멍때리기로 불리는 무상무념의 시간이었죠. 기쁨도 슬픔도 미래도 과거도 없는 세계입니다. 난로가 불그레하게 따뜻한 기운을 내고 있었습니다. 장작불이 아닌 게 유일한 아쉬움이었습니다. 문득 수렵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사냥에 성공하기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았다죠. 그들이 고단하고 축축하고 온몸을 이끌고 돌아와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멍하게 불을 바라보고 있었을 시간이 우리보다 덜 행복했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느 영화에서는 그것을 아름다운 호숫가, 친구들, 누들 샐러드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들었던 것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어느 개그맨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아침에 학교에 가서 가방을 던져놓고 친구들과 축구를 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있고 놀이가 있고 곧 수업이 시작될지 모르는 절박함이 있죠. 공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후에 그것을 능가하는 표현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몇 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저희 머릿속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보는 모습 같은 진부한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시인이 되고 싶었으나 한계령 휴게소에서 달을 바라보며 양희은의 노래 한계령 가사를 넘어서는 시를 쓸 수 없다는 걸 절감하면서 시인의 길을 포기했던 지나간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그 개그맨의 아름다운 시절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시는커녕 산문조차 쓸 수 없을 거라는 절박감이 저를 눌렀습니다. 스스로 실망하는 날을 보내던 중 인생의 아름다웠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서울시향단원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소프라노 송광선 선생이 협연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곡도 불렀지만 저에게 동심초는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보다 조금 전에 카라얀이 내 안에서 연주했던 브람스 교향곡 1번보다 더 여운이 남았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저는 악기를 든 채로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서였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엉거주춤한 자세로 횡설수설했을 겁니다. 하나는 기억이 납니다. 동심초가 아름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소식을 다시 들은 건 제가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그녀가 잘츠부르크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완성된 연주자에게도 더 해야 할 무엇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기차비가 없었습니다. 저는 몹시 가난한 학생이었거든요.
얼마 전 모차르트를 연주할 때 앵콜곡으로 K306의 이 악장을 선정해 놓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목을 붙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들었던 동심초를 생각했습니다. 제목을 동심초 오마주라고 붙였습니다. 저에게 아름다운 순간을 주신 송광선 선생에 대한 오마주만은 아니었습니다. 작곡하신 김성태 선생님, 그리고 시를 쓴 당나라 시대의 여류 시인인 설도에 대한 저희 마음이었습니다. 오래된 숙제를 겨우 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개그맨의 아름다웠던 때를 능가하지는 못한다 해도 미력한 산문이나마 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개그맨은 서경석입니다. 이번 연주에 그 곡을 포함시켰습니다. 죄 많은 인간인지라 자주 성당엔 안 가도 가끔 신부님을 만납니다. 얼마 전에 신부님과 트레킹을 했습니다. 미리 고해할 걸 생각해봤습니다. 문득 지난 잘못보다 다가올 애매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마지막 주 일요일엔 법회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집에서 멀지 않은 절에 바람을 쐬러 갔다가 법회에 오라는 얘기를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법회 끝나고 차도 한잔하고 가라는 말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신부님의 처음 사적인 말씀은 사판이 되지 말고 이판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절의 운영이라든가 재정을 담당하는 스님이 사판이고 공부하는 스님이 이판이죠.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에는 공부하라고 하더니 지금은 돈 벌라고 합니다. 그때는 공부 안 하고 놀았으니 지금은 돈 버는 것보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 안 하고 놀았어도 살아있으니 돈 버는 대신 공부해도 죽지는 않을 겁니다. 남들 말 안 듣고 살다가 큰일 날 거라면 어디 그게 저뿐이겠습니까?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 대답은 뻔하죠. 너처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질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노후 대책은 세웠냐? 내일 일도 모르는 놈의 질문치고 제법 당돌하죠. 그 질문엔 나중에 답을 했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날 부드러운 톤의 자켓을 입고 자전거로 카페에 가서 그녀에게 긴 편지를 쓰는 것이 나의 노후 대책이다. 자식아, 더 이상 질문하지 않더군요. 늘 이런 먹고 사는 얘기만 하다 신부님의 한마디는 가뭄 끝에 단비 같았습니다. 공부하며 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맘대로 하세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잖아요. 신부님의 대답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공연한 얘기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음악회 안내문마다 꼭 여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원투 펀치를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화 시네마 파라다이스에서 키스 장면이 나오면 종을 울리면서 검열을 하는 신부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들킨 기분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 몇이 잘한다고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좀 방자하게 안내문을 썼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엔 하고 싶었던 얘기 하나를 뺐습니다. 저도 낯짝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번 연주의 배경 그림은 작가 미상의 작품입니다. 안양의 예술공원을 배회하다 북유럽의 그릇을 파는 집에서 샀습니다. 차 한잔 나누는 스님이 그쪽에 계셔서 가끔 가는 곳입니다. 접시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직접 그림을 그리고 구워낸 거라고 하더군요. 저희 소소한 고민 중에는 포스터에 쓸 그림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좋은 그림이 보이면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다 내키면 들어가서 봅니다. 아무도 자기 그림 보러 온 사람을 박대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림은 빌리지만 우연히 살 때도 있습니다.
이번처럼요. 그럭저럭 궁죽통인 셈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고가의 그림을 살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나 같은 사람이 돈 많으면 산다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왜냐하면 돈 없어도 맘에 들고 비싸지 않으면 사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가의 그림을 사들일 부자가 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그림의 제목을 까치밥이라고 붙였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열려 있고 주변엔 까치가 있죠. 다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에 감나무 가로수가 있냐는 점입니다. 곡성의 한 임도에서 과수원 수준의 많은 감나무 가로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감나무가 가로수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제가 살았던 중부 유럽에선 감나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그림은 북유럽에서 온 것입니다. 그곳에 감나무가 있을까요? 뭐 세상은 넓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모든 걸 재단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또 한 가지 의문은 유럽에 까치가 있었던가 하는 겁니다. 들판을 뒤덮은 까마귀 떼도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노랑보리새도 봤지만 손님이 올 거라고 아침마다 울어주던 까치를 본 적은 없습니다. 뭐 제가 유럽 전역을 다녀본 건 아니니까. 아무튼 무엇인가를 나누고 싶은 계절에 걸맞은 그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